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디지털 기업 중 카카오와 라이프 시멘틱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발표할 8조입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조언 소개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언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장은 김민지 학원님께서 맡아주셔서 전체 팀 프로젝트 총괄과 PPT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조사에는 김재원, 이수곤, 이경 학원님이 맡아주셨고 발표는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에는 디지털 기업의 정의와 저희의 연구 질문의 소개를 시작으로 본론에서는 디지털 기업 사례를 카카오와 라이프 시멘틱스로 나누어 설명을 한 후 마지막으로 요약 및 시사점으로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질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디지털 기업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업이란 인터넷과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인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육 활동 전반을 말합니다. 아직 디지털 통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어서 각 국가마다 다른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위와 같이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정의된 국내 디지털 기업 중 두 기업을 선정하여 연구 질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연구 질문인데요.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카카오는 많은 계열사가 존재합니다. 많은 계열사와 인수합병은 과연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연구 질문을 선정하였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라이프 시멘틱스의 기업 전망에 대한 소개와 얼마나 다양한 사업 영역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카카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모바일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출시 기준으로 하여 2010년 3월 18일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했으며 매출액은 6조에 달하는 매우 영향력이 큰 대기업입니다. 카카오는 2010년에 문자 한 건당 20원씩 나가는 유료 메신저의 시대에서 무료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런칭하여 차별화된 강점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갔고 그 후에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여러 분야의 능통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른쪽 카카오 히스토리를 나타낸 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카카오는 은행, 택시, AI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하였고 2020년에는 카카오워크라는 직장인 채팅 어플도 만들어 캘린더 공유와 서로 일정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 이외에도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카카오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에서 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협회에서 접수받은 바에 따르면 카카오 먹통으로 인한 피해 접수 현황은 1,498건이었고 계열사마다 또 세부적인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티나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무료 서비스에서는 57%, 멜론이나 다음과 같은 유료 서비스에서는 40% 등으로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 접수 현황과 함께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떠들썩했으며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습니다. 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카카오 셧다운이 복구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이외에도 카카오맵, 페이, 모빌리티, 웹툰 등 카카오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계열사들의 복구도 시간이 늦춰지면서 무분별한 카카오 계열사 합병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를 급속도로 성장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인수합병이 과연 카카오에게 좋은 영향만을 주었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왼쪽 표는 2019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의 카카오의 인수합병의 건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조 190억 원을 들여 72건의 인수합병을 단행하였고, 주요 인수 기업에는 타마스 미디어, 레디시 미디어, 엑셀 게임즈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카오의 총 국내 계열 회사 현황은 138곳이며, 여기서 상장 기업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넵툰 이 5개이며 나머지 비상장 기업은 133개가 있습니다. 카카오의 이러한 인수합병은 기업의 다양한 사업의 확장을 이루어내어 빠른 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카카오의 방대한 인수합병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난의 여론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의 성장을 이루어냈던 인수합병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난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카카오의 인수합병의 문제는 다양한 계열사를 자율경영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새 성장 방식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는 큰 거래는 없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대규모 인수합병하며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거나 새로운 사업 부문을 개척하여 카카오의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방식은 명확한 경영 전략이나 실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여기서 카카오의 자율 경영 방식이 한계로 드러났습니다. 이 한계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카카오페이에선 류영준 대표와 경영진 7명이 무더기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주와 여론의 공분을 산 사례가 있었고,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유료 멤버십 도입과 홀 택시비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려다 비난의 여론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여론 이후에 다시 최대 2,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지만, 이는 자율 경영 방식으로 인한 계열사의 단독 경영의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 계열사마다 독립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있었지만, 기업 전체를 지휘할 컨트롤 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막을 방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계열사의 독립 경영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본사가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형태로 성장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말했던 사례와 같은 연이은 논란의 내부 통제 방안으로서 공동체 얼라이먼트 센터인 코퍼레이트 얼리지먼트 센터, CAC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는 계열사가 본사의 의지와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본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축된 것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의 전 계열사의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 연구 질문에 대한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라이프 시메틱스의 기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이프 시메틱스는 2012년 9월 26일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해 있으며 46억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 기업 최초로 사업 모델 특례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디지털 헬스 산업은 고령화 인구 증가에 비해 헬스케어에 대한 공급 자원은 부족하거나 적절히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 초입 단계에 접어든 신산업 분야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 산업을 하고 있는 라이프 시멘틱스는 AI를 탑재한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인 라이프 레코드를 기반으로 솔루션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프 시멘틱스의 기업 전망과 사업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라이프 시멘틱스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망을 통해서 기업의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망을 나타낸 표인데요. 이 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에 1,52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 18.8%로 성장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망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촉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 역시 지난 2014년 3조 원에서 2020년 약 14조 원의 규모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환자 생체 정보를 수집해 의료기관으로 전송하는 기기나 소프트웨어 중심 제품이 허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산업을 크게 모바일 헬스, 디지털 보건 의료 시스템, 보건 의료 분석학, 원격 의료 등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라이프 시멘틱스의 사업 영역에서 보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망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환인 라이프 시멘틱스의 사업 영역의 전망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라이프 시멘틱스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부분에서 사업 영역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는 2012년 국내 처음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용 기업 간 거래 클라우드 서비스인 라이프 레코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이데이터란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 및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디지털 헬스케어에 접목시키면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흩어진 건강 관련 정보를 원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즉, 건강 데이터가 병원이 아닌 개인에게로 넘어가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는 것인데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릴 것을 예상하고 일찍부터 라이프 레코드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 솔루션인 닥터코를 개발하였고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뒷내용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공지능으로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는 서비스 하이와 암 환자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는 오하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인 레드필 숨튼과
레드필 케어는 각각 호흡기 재활과 암 예후 관리 기기로서 현재 호흡 재활 분야에서 식약처의 확증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임상 완료 후에는 내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쉽게 구분하여 라이프 시멘틱스의 사업 영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에만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표는 인하대 병원과 라이프 시멘틱스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임시허가를 신청한 안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의 의료상담,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에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현행 규제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진단과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이프 시멘틱스가 규제 샌드박스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이 표와 같은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2년간 임시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임시허가는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에 대한 조건으로 부여되었으며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서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대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사업 영역 이외에도 라이프 시멘틱스는 정부와도 협업하여 사업 영역을 더욱 넓게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시스템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 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 국민건강정보 DB 시스템 고도화, 개인건강기록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라이프 시멘틱스는 개인건강기록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부분의 컨설팅 및 개선 관련 분석, 그리고 설계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외에도 다양한 실증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닥터앤서 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닥터앤서 1.0을 통한 전립선암 예측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9억 원을 지원받으며 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의 인수합병과 라이프 시멘틱스의 전망 그리고 사업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 카카오의 인수합병은 과연 좋은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계열사마다 독립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그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은 자율경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율경영 방식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예방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이를 위한 공동체 얼라이먼트 센터 CAC를 구축하는 등의 무분별한 인수합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인 라이프 시멘틱스는 앞으로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망이 높음에 따라 라이프 레코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 빅데이터 시스템 플랫폼 구축 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 영역을 펼쳐나가고 있고,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인식을 토대로 긍정적인 기업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앞으로의 의료 시스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저희 조의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카카오가 자율경영 방식을 계속 추구하고자 한다면 CAC 구축 이외에도, 즉 공동체 얼라이먼트 센터 구축 이외에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응을 못했던 것을 보아 서비스의 안정화 그리고 데이터 관리 등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더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는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정부와 활발하게 협업하고 있지만 원격 의료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원격 진료를 허용한다는 현행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시사점을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